이제 이게 정치쇼. 네, 오늘도 불타오르는 이제 이게 정치쇼 정상근 기자와 함께 뉴스를 훑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코로나19 관련된 뉴스죠. 네, 그 이태원 클럽 확진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확진자 관련 확진자가 120명을 넘었습니다. 이 조용한 전파가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그 이태원 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이 확진자가 최소 12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클럽 방문자가 7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확진자 분포는 역시 서울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 등 주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만 충북, 부산, 제주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상태이고요. 또 확진자의 80%는 20, 30대 젊은 층에 쏠려 있고 이 중에 35%는 확진 전에 증상이 없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 가족과 지인 등 주변에 코로나19를 전파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 알려진 소식은 이 부산에서 클럽을 다녀온 20대 확진자가 자신의 60대 아버지 그리고 1살 조카 그리고 이제 거제에 사는 친구에게까지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제에 거주하는 친구라는 분이 수자원공사의 거제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요. 그곳 직원이 한 5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원주에 사는 19살 대학생입니다. 지난 5일에 이태원을 다녀왔고요. 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애초에 그 이태원에는 편의점만 다녀왔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하지만 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 전파지로 지목된 이태원 클럽에 갔다라고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직후에 또 원주의 시장을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카페, 백화점 등을 돌아다녀서 아니 검사받은 직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지역이 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태원 유흥시설 방문자 그리고 공개된 동선에 있었다면 이 무료 검사를 꼭 받으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특정 소수 집단을 비난하면 이들이 숨어들고 더 조용한 전파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국에서는 그 익명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이 동선 공개 방법도 바뀌어서 개별로 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네. 확진자들이 좀 여러 다녀간 장소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상호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사 받으라는 게 자 검사 받았으니까 바로 그 진료소 나와가지고 놀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격리를 해야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거기 네. 갔다 오고 의심 증상 열이 좀 난다 이러면 혼자 있어야지. 그 검사 받았다고 시장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네, 진짜 검사가 완치가 아니죠. 네, 치료가 아니라 검사인데 이런 것까지 방송에서 얘기해 줘야 됩니까? 네, 좀 주의가 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그 강사도 자신이 코로나19 그 위험한 그 지역에 다녀왔다는 걸 숨긴 채 게다가 직업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해서 지금 일파만파로 인천시 자체가 초토화되는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인천 주민이시잖아요. 네, 인천 주민이긴 한데 그 인천에서 저희 집이랑 좀 먼 지역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3일 동안 그 2차 감염자에 대한 통제가 안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 뭐 그 두 명의 이제 확진자가 교회를 나가기도 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제였죠. 그 가까시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내 이 성범죄의 온상을 네, 처음에 설계했던 친구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녀석 네. 저 공개됐습니다. 신상이. 네,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문형욱 25살입니다. 문형욱 25. 네, 네. 이 수도권 한 대학의 4학년 학생입니다. 경찰은 이 문형욱이 그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이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면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마스크를 써왔던 문형욱은 오는 18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맨 얼굴로 포토라인 앞에 설 예정입니다. 이 문형욱은 지난해 2월 엠번방을 만들었고요. 그 이 행위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서 어제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2018년 12월 이 대구에서 20대 남성이 SNS로 소개받은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이 지시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여고생을 만나게 주선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람을 그동안 특정하지 못했는데 본인이 그 장본인이다라고 밝힌 거죠. 이 문영국은 당시 이 남성이 촬영한 범행 영상이 있는데
성폭행 영상인 거죠. 네. 이거를 N번방에 올려서 유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붙잡혀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 문영욱에게 7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이 이름 공개하고 이런 게 이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 의도도 있잖아요. 네네. 그 추후에 이제 형이 확정되면 그 형까지도 다 이 기자님 같은 분들이 널리 알려서 네. 나쁜 짓을 하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잡힙니다, 이거. 다 네. 잡힙니다. 다 잡혀요. 자, 참 이용수 할머님 지금 90이 넘으신 고령이신데 92입니다. 네. 어쩌다가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그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의기억연대가 어제 뭐들 하던 대로 수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1439번째 수요 집회였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2달 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시민 수십 명이 손팻말을 들고 현장에 나와서 응원을 했고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 자리에서 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이 기부금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각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 이면에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훼손하려는 그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아울러 그 본인들의 기부금 사용 내역은 그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후원금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님은 이 지난 7일 기자회견 이후에 처음으로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일단 이 경향신문 측에 이 본인의 글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이 억측과 비난, 이 편가르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한일 학생 간 교류와 활동을 확대할 것, 지난 30년간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칠 것, 그리고 시대에 맞는 사업 방식과 투명한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는 이 중앙일보 인터뷰가 또 공개가 됐는데 그 여기서 이용수 할머님은 그 윤미향 당선자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안다라면서도 윤미향 대표가 그 대통령이 불러도 거절을 했어야지 이 사리사욕을 다 챙기려 하고 또 돈을 빼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해보죠. 중국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네, 그 어제 오후 통화한 사실을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 두 정상은 통화에서 이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각각 설명하면서 양국 간의 방역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효율적으로 통제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그 한중 간의 정상 통화 이후 양국 간 코로나 공동 대응을 위한 방역 협력이 잘 진행되어 왔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라면서 지난 3년간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만큼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울러 이 최근 한중 당국이 이 두 나라 기업인들 간의 이 필수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그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 그러니까 신속 통로라는 제도를 신설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적인 협력의 모범 사례다라고 두 정상이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이 통화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금년 중에 방한하는 데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네. 얼마 안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경제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지 않았습니까? 네네. 고래등 싸움에 낀 이 새우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부터도 미국 중국 사이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유포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네. 이 그 G2라고 불리는 두 고래 사이에서 또 살 길을 찾아야 할지 정말 그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싸움을 지금 둘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알겠습니다. 자, 삼성 관련된 뉴스 하나 들어봅니다.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주도자가 업무에 복귀를 해서 이 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를 무색해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백상현 상무가 최근 현업으로 복귀를 해서 삼성바이오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백상현 상무는 삼성바이오 그리고 삼성에피스 임직원들에게 이 내부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 그 올해 초부터 다시 또 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에 은밀하게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백상현 상무가 사업지원 TF 소속이지 삼성바이오나 뭐 에피스 소속이 아닌데 이 삼성 사업지원 TF에 소속된 이 계열사 운영 담당들은 정결권 없이도 이 계열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집행유예 선고에도 여전히 백상현 상무가 깊숙이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본인과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이다라면서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 탄압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 지 엿새 뒤에 이 삼성 노조와의 사건으로 그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이 열렸는데 여기서 삼성 측은 노조와의 공작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 경비원 한 분이 너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가해자로 알려진 신모 씨 네. 이분이 역시 그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그러잖아요. 네. 3일 동안 하면서도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네, 뭐 여기저기 많이 샜는데 이 신모 씨죠. 이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신모 씨가 그 연예계에서 활동을 해온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 당시 신모 씨와 일하던 가수 다빈 씨가 신모 씨가 이 연예계 활동 시절에도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수 다빈 씨는 그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신모 씨가 매니저이자 대표이자 제작자로 있는 연예기획사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몸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계약 기간 동안 수차례 이 치졸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왔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빈 씨에 따르면 그 2년 동안 그 방송이나 수익 공연은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네. 뭐 계약금도 못 받았고요. 그래서 이 생계를 위해서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이 종료가 될 때쯤 갑자기 신모 씨가 미팅을 하자라고 부르길래 아르바이트 일이 없어서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화로 이제 폭언을 퍼부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언이 경비원 분에게 했던 폭언과 매우 유사한데 나는 조직원이고 너 같은 걸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네,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비원 분께는 상처가 나지 않게 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다빈 씨에게는 살살 때릴 테니까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다빈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신모 씨는 다빈 씨에게 뭐 남자 XX가 공항이 뭐냐, 뭐 개천 똥물에 밀어줄까, 그냥 뭐 공황장애 환자야, 뭐 살살 때려줄게, 늦은 밤에 뭐 꼴통짓이네 이런 이 폭언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다빈 씨는 이 경비원 선생님 사건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라면서 이 성인 남자인 본인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그분에게 똑같이 한 것인데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신모 씨란 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 경비원 그분한테도 자기가 굉장히 뭐 대단한 사람이고 네네. 연예계 실력자고 뭐 이런 것처럼 행세했다고 하는데 이 그 연예계 20년 동안 있었던 제가 보기에는 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듣보잡이에요. 네. 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슨 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성격 나오죠 바로. 네. 자, 정성거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늘 화나는 뉴스가 유난히 많았네요. 그러네요.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이어집니다.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자, 목요일 2부, 3부 1시간 동안 우리 고수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나는 고수다 시간입니다. SBS 보도본부 박진호 경제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톱 대표이자 핫식스의 진행자 이자 칼럼니스트인 김준일 대표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포털 화면에 무슨 BTS 멤버도 아니고 얼굴이 떡하니 박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민망했습니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니 그 기사를 쓰거나 이 그 뭐 예. 칼럼을 뭐 저도 이제 칼럼을 쓴 데가 있습니다만 보통 화제가 되면 그 예. 헤드라인 이 그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예. 얼굴이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럼 제가 알 바는 아니고 다음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얼굴을 내보냈나? 아, 인상이 뭔가 팔릴 것 같았나 그런 인상이었나?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가 있네요 이분은 돈진봉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오해입니다, 오해. 오해입니까? 참 이게 뭐 유튜버들이 그렇게 이름을 저한테 붙여놨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돈 밝히시는 분 절대 아니고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최준봉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태원 클럽 확진자 증가 추세 그리고 이 사례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악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천 그러니까요. 학원 강사인데 예. 이분이 거짓말하고 동선을 숨겨가지고 지금 인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확진이 되고 나서 동선을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역학조사관들이 조사를 해서 이분과 접촉을 했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야 빨리빨리 차단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직업을 숨긴 거예요. 일단 무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학원 강사만 한 게 아니고 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개인 그 과외 과외도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다 확진되기 전에 증상이 있고 나서 며칠을 또 강의를 했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네. 10여 명이 있었다고 그 중에 몇 명이 또 감염이 됐고 동료 학원 강사가 또 감염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르바이트로 갔는데 그 집에 가르친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르친 학생의 가족 2명,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또 동생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또 감염이 됐어요. 총 11명이 감염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다면 또 다행인데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감염된 한 학생이 교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한 600명 돼요 또. 근데 그분들도 지금 격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고 교회도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건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일단 자기가 감염이 됐으면 네. 모든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려고 역학조사를 하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학원 갔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자꾸 말도 뭐 이상하고 시간도 안 맞아서 역학조사관들이 또 경찰이나 아니면 협조를 받아서 동선을 다 확인했어요. CCTV 뭐 휴대전화 뭐 카드 그러고 사용 나니까, 내역. 예, 그랬더니 거기 나온 거예요. 다 학원 간 거 이런 게 다 나오게 돼서 결국 나중에 다 밝혔는데 문제는 조금만 빨리 얘기했으면 이분들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정도 되면 이 그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정도 수준 아닙니까? 현재 감염법 위반법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경중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고발하겠다고 그랬어요. 인천시에서 네. 감염법 위반법에 따라서 고발하겠다고 했으니까 처벌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고 또 하나 처벌만 받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분이 다른 데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학원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미 뭐 그렇게 줬죠. 이미.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해서 처벌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따끔하게 혼내줘야지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인천 저 이태원 사태로 지금 다시 또 이게 불거졌고 또 잠잠해졌다가 또 다시 또 동절기가 오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맞아요. 기회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숨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걱정되는 게 이 이태원 사태 때문에 마치 그 신천지 사태처럼 확 번지는 이 대량 감염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걱정들이 그렇죠. 많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역 그 당국은? 부분도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점. 교회도 마찬가지. 신천지 교회도 밀폐된 공간에서 찬송 부르고 뭐 기도도 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말이 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형성됐다는 점.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밀폐된 공간 창문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지하에 있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춤도 추고 얘기도 해요. 또 음악이 시끄럽게 흐르다 보니까 얘기하려면 가까이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비말이 틀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 일부 클럽 같은 경우 술을 마시다가 잔을 돌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같이 공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신천지하고 여기하고 동일하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지역이라는 지역이 한정적으로 일정 부분 확산이 됐어요. 물론 뭐 그게 전혀 전국으로 확산 안 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대구 지역 내에서 확산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클럽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전국에서 왔어요. 진짜. 아시잖아요. 지금 저 제주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주도도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요. 네. 또 그 원어민 강사들 네. 전국에서 또 이태원 클럽을 다녀가셨어요. 그 뭐 전라남도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을 가리지 않아요. 경남, 부산 할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전국적으로 지역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젊은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네. 젊은이들은 증상이 없는 무증상 상태. 두 번째 경증으로 나타나는 상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증상 경증은 본인이 감염됐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돌아다녀요. 두 번째 젊은이들다 보니까 활동력이
뛰어나요. 다른 사람보다. 믿을 수 없는 동선이에요. 아 그렇죠. 우리 할 수 없는 동선이야.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하루에 네. 5군데 클럽을 어떻게 간다는 게 이렇게 이해가 하지? 됩니까? 세 명 김준일 합친 대표는 이해가 것 되는지 같은 모르겠어요. 저는 동선은. 이해가 안 되던데 네. 그러니까 활동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 3차 감염까지 일어났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유는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에서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본인은 경증이 되더라도요.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지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파했는데 그분이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은 분이시면 이분은 아주 중증으로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전파될 위험성도 있고요. 또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신천지와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죠. 김준일 대표님도 지금 모니터에 문자 보이시죠? 네, 예. 임 의원님도 어제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의 가족 중에 학원 강사님이 있어서 코로나 검사 받으셨다고 다행히 음성이었지만 학원이며 학교며 여기저기서 연락 오는 통에 하루 내내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분 아마 학부형 같이 보이는데요. 고유민 씨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6살 딸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애들 학교 못 가고 유치원 못 가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이제 학원도 못 가게 생겼어요. 진짜 피해자들은 우리 아이들입니다. 어제 저도 우리 애랑 저녁 먹고 있는데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등교 일정이 또 연기되는 게 아니냐. 지금 몇 차례 5번 연기했습니까? 다 지금? 총 5번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 있는 게 순차적으로 고3이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렇죠? 20일이니까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예. 그러면은 이게 또 연기될 확률은 또 있습니까? 지금 교육 당국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이제 보고 결정한다라는 거고 이번 주말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방역 당국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현재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고강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할 어떤 경우에 할 것이냐. 일단 네.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상이 될 경우에 전제 조건이 그리고 또 하나가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 비율이 5%가 넘어서면 이러면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군요. 일단.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 질병관리본부에. 그래서 이 기준을 지금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뭐 토요일까지 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 지금 만약에 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환이 된다라면 무조건 뭐 연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당국은 좀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듯이 지금 온통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학원 강사 뭐 이런 분들이라서 여기에서 만에 하나 진짜 교육 당국이 그냥 일단은 해봅시다라고 했다가 학교에서 감염 나오면 이거는 그 비난을 뭐 그리고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력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또 미룰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나.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이 이제 200일 안 남았고 그러니까 원래 학사 일정상 등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 채워야 되는 일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들도 있고요. 꼭 봐야 되는 네, 시험들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수능 연기론까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학사 일정은 3달에 밀렸는데 수능은 1주인가요? 그거밖에 안 밀렸으니까 네. 수능을 더 미뤄야 된다라는 이제 연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참 저도 이 학부형 한 사람으로서 뭐 참 답답합니다. 그 박진호 기자님, 네. 이 아까 김준일 대표가 수능 연기를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댓글 보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사 댓글 보면 진짜 많은데 이참에 그냥 그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거니까 우리도 9월 학기제로 그냥 도입해 버리자라고 네. 있는데 여기 따른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학기제라는 건 이제 9월에 학교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프랑스, 중국 뭐 다른 유럽 국가들이 모두 9월 학기제를 하면서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유학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격차, 시간적 격차를 줄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입시라는 거를 이제 겨울 혹한기에 막 치르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또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맞물려서 이제 9월 학기론이 꾸준히 제기가 됐던 건데 사실 이번에 나오는 9월 학기론은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게 이게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에 약간 떠밀려서 어차피 계약을 못 하니까 한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좀 위험한 면이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9월 학기제라는 거는 이게 큰 사회적 제도의 개편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감염병 상황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데 뭐 장점은 제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원격 수업을 하는데 무슨 학교의 이제 시설이나 학교에 따라서 이른바 그 학습 격차가 나타나고 또 특히 이제 고3 학생 학부모들이 많이 이제 제기하는 문제가 이제 재수생들과의 그런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9월로 학기를 미루면은 당연히 이제 입시도 내년 봄으로 미뤄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이제 뭔가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입시를 또 6개월 연기하는 것도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어요. 사실 입시를 그렇겠죠. 준비하는 것도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얘기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뭐 오늘 신문에 보면은 이게 만약에 졸업 시기가 이 여름으로 늦춰지게 되면은 무슨 뭐 ROTC 인관이나 학사장교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하고 되게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뭐 인터넷 댓글에 이런 의견들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 지자체장인 경남도지사 이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종 교육감도 이 9월 학기제를 한번 뭐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상황이긴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기자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당연히 뭐 보통 이 연결돼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가 안 나오니까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들리기 심각한 얘기만 들려드리게 되네요. 어제 통계청에서 4월 고용 동향 나왔습니다.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렇죠. 좀 뭐 말씀하신 대로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좀 약간 당황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취업자 수가 보통 이제 꾸준히 늘어나는데 너무 안 늘어나서 걱정이다 이제 이런 식의 뉴스를 저희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는 뭐 확실히 마이너스인데다가 그 취업자 수 감소폭이라는 게 무려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이게 대략 외환위기 때문에 21년 전이라고 하면 1999년인데 그때가 이제 외환위기 여파가 한참 계속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47만 6천 명이 지난해 4월에 비해서 올해 4월에 줄어든 겁니다. 이게 상당히 뭐 너무 좀 파괴 큰데 사실 3월에 취업자 수가 2010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데 이어서 네. 그 폭이 아주 대폭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외환위기 그 여파가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 99년 초라고 했는데 우리 다들 알다시피 외환위기 자체는 97년 겨울부터 한보 기아 이렇게 무너지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제적인 피해가 중첩돼서 제일 셌던 거는 오히려 한 1, 2년 뒤인. 바꿔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 이후가 최악이라고 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경제적인 이 피해는? 근데 그런 말을 다들 이제 아끼는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누구나 이제 어제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지금 이 고용 타격의 터널이 얼마나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이제 원래 경제 관료들은 시장에 최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정부도 상황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취업자 수 줄어든 거 그건 뭐 당연히 너무 그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 구직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나 봐요. 사실 어제 이제 취업자 수보다도 더 주목됐던 통계가 이른바 그 비경제 활동 인구의 급증이에요. 비경제 활동 네. 인구. 우리가 이제 만 15세 이상 인구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하고 그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눠서 이렇게 개념을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하고 네. 여기서 실업률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경제 활동 인구라는 거는 이제 남녀 뭐 요새는 주부를 포함해서 뭐 학생이거나 고령자이거나 심신장애나 무슨 건강 이상인 경우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하지 않는다. 일할 능력이나 체력이 되지만 그냥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그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쉬었다. 이렇게 응답하는 분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 갑자기 일자리가 줄다 보니까 지금 구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감염 우려 때문에 구직 활동을 활발하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찾는 것 자체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난 그냥 당분간 놀겠다, 쉬겠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240만 명이 됐는데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보다는 무려 22%가 늘어난 그런 수치고 특히 문제는 20대에 많았다는 건데 이렇게 답한 20대가 34%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폭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30대는 24만 명, 40대에서도 40% 늘었는데 이것 역시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구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아예 포기하거나 관망하겠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런 조사 방식 때문에 실업률 이 숫자 자체는 오히려 지난해 대비해서 개선된 이런 착시 효과도 있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률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일하거나 일자리를 이제 찾고 싶어서 네.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으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계산 네.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포기해 버리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니까 이 정작 실업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실업률 자체는 오히려 떨어지는 일종의 이제 통계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아서 실업자로 분류가 된 거지 사실 일하지 않고 있는 인구가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변수를 보면은 최근에 급격히 늘어난 게 이른바 이제 일시 휴직자예요. 우리가 네. 이제 요새 뉴스를 보면은 특히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는 항공업이나 여행업에서 네. 손님이 없으니까 일단 잘리는 건 아니지만 네. 당분간 나오지 마라. 그렇죠. 월급을 못 준다. 우리가 근데 자리는 유지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주들이 이제 고육책을 쓰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통계상으로는 취업 상태예요. 취업 상태인데 허점이네요. 네. 근데 향후에 보면은 얼마든지 지금 업황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또 실업 상태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잠재적 실업군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일시 휴직자 비중이 이 4월에도 113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고용시장 상황이 정말 안 좋다는 거죠. 이 팩트 체크로서 김준일 대표가 보시기에 지금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 취업 고용 관련해서는요. 고용 관련해서는 일단은 한국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외환위기 그리고 전 세계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년 주기로 찾아왔었죠. 네. 지금 외환위기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일단은 특히 이제 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뭐 정말 이제 경기가 침체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그거는 더 봐야 되지만 고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환위기보다도 안 좋은 거는 팩트입니다. 임시 일용직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78만 명이 감소했는데 그 전에는 제일 많이 감소한 게 1998년 9월 59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최악이었을 때네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 일용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게 다 그 사회적 취약계층, 임시 일용직 뭐 이런 분들한테 다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자영업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 9천 명이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7천 명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직원들 다 해고하고 나 홀로 사장된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완전 사회적 취약계층이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걸리지만은 그 피해는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다 뭐 쏠리고 있다. 이 재난의 계급화라고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우려가 그러니까 또 전국민 벌어지고 있네요. 고용보험이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 얘기 조금 연장선상에서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금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4월은 한 1조 원대 육박하는 거고. 야, 네. 진짜 고용보험 기금은 괜찮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4월에 9,933억 원이 실업급여로 나갔는데 사실 이제 좀 제도 개선의 여파는 있었어요. 지난해 10월에 이제 정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를 주던 거를 60%로 비중을 올렸고 또 지급 기간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 이제 12조 원대가 나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고용보험 기금이라는 건 이제 기금이기 때문에 그 잔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2018년에 이게 적자로 돌아섰는데 올해 지난해에는 이제 적자 폭이 한 2조 원 정도 됐고 올해는 특히 이제 실업이 급증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4조에서 많게는 한 7조 원까지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 기금 자체가 지금 7조 원대로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이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하겠다면은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의 유입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고용보험료 자체를 올리거나 아니면 또 정부가 더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이제 회의론도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없는 네. 곳간에서 계속 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 그 여기서 조금 뭐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기대했던 게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긴급 재난지원금입니다. 요거 이제 기부하겠다 그러면 쓰이는 곳이 네. 바로 여기 아닙니까? 네,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며칠? 근데 이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액수가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정부 차원의 일종의 아이디어였어요. 네. 근데 지금 기부율은 원래 우리가 70% 정도만 지급하려던 게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네. 한 30% 정도 기부가 들어오는 게 정부의 기대였을 것 같은데 30%. 네, 지금 사실 기부 비율이 1%는 안 됩니다. 1%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조금 뭐 근데 그런데 제가 약간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네네네. 드리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지면적으로 0.7% 정도 되니까 이게 너무 낮긴 하네요.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내일까지인가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까지 이제 카드사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직접 또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 아예 신청을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에 잡히잖아요. 이건 지금 카드사를 통해서 접수 받은 것 중에 기부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분들이 0.7%거든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부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제가 만난 몇 분도 아예 자기 신청을 안 하겠다고 그래. 신청 안 한 네네. 것도 기부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전체 통계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통계가 기부의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신청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받으시려는 의도가 더 많은 신청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부를 이제 기부를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네네. 보니까 뭐 가족 전체의 몇 %, 뭐 네. 한 사람 20만 원, 뭐 30만 원. 그래서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비율이 전체 이제 신청이 끝나고 나면 아마 그 비율이 나올 텐데 그때 가면 약간 이보다는 오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희망이 지금 있습니다. 바람이기도 네, 하죠. 우리 그렇습니다. 바람이기도 한데 그래도 30%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상위 30%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예. 겁이 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요. 그런 예. 부분이죠. 자 일단 그 광고 듣고 짧은 뉴스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게 정치 쇼 5월 14일 목요일 생방송이고요. 나눔 구스타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정치 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 쇼 5월 14일 목요일 나는 고수다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으로도 뭐 충분합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방송하고 있는 분 저희가 급하게 끌어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도 3부부터 합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설명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제 말을 다 받아냈네요. 늦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이 경제 상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제 암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지금 특히 고용 관련해서 저희가 쭉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부 비율이 좀 저조하다 그랬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방송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네. 지금 알다시피 이 긴급 재난 지원금 기부하면 여기 이제 바로 고용보험 기금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상 혹은 희망했던 이 비율이 한 30% 된다고 하는데 네. 현재 지금까지 1%가 좀 안 된다고 하고 사실 그냥 근데 신청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안 잡히니까 그렇죠. 끝까지 다 가보고 아예 신청 안 하는 사람이 포함되면 0.7보다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래도 30% 안 30%는 돼요. 어려볼 것 같고. 좀 올릴 수 있는 묘한 게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쓰는 것도 또 좋은 방책이라고 또 얘기를 계속 또 언론에서 하기도 하고 소비 저도 진작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부의 바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결국 진작을 시키는 거는 뭐 자발적인 부분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민생경제연구소 그 안진걸 소장이라고 다들 같이 아시죠? 네. 방송 많이 하시는 분. 제가 그 방송을 어제 찾아서 들어봤더니 그분이 그걸 이제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 시장에서 뭐 이리 먹을 거랑 음료수를 잔뜩 사가지고 또 방송 스태프들한테 돌렸다고 또 자랑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보면서 저런 식으로 쓰는 것도 또 괜찮죠. 네. 그것도 소상공인한테 가는 거니까요. 나쁘진 않은데 그 사람답네요. 어쨌든 예. 박지훈 변호사는 빈손으로 오셨네요. 저는 기부를 할 생각이 있긴 한데 문제가 네. 저희 아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집집마다 다 그렇구나. 네. 제가 경기도 재난 경기도 기본소득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해도 정말 검색이 자꾸 안 되고 이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되지? 하니까 내가 벌써 했어.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박준명 여사가 많이 벌진 않지만 그래서 뭐 아이들 뭐 학원비하고 뭐 이런 걸로 썼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워낙은 이제 소비 진작 차원에서 네. 소비하라고 쓰는 주는 돈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네. 소비를 해도. 그래서 저도 그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갈라서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일단 기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가족들 나머지 2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각자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렇죠. 알아서 해라. 나중에 추후 기부를 하든 뭐 떡볶이를 사 먹든 뭐 배달을 근데 이게 배달시키는 건 안 돼요. 세대별로 주다 보니까 가끔 가정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어린 자녀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야 요즘에는 그렇구만요. 야, 줘야 돼요. 왜 수학도 잘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사네. 아버지 맘대로 결정하느냐. 어. 국가에서 나에게 준 건데. 네. 맞는 근데 말이에요. 그런 논의가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 어떤 사회 제도나 현상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몇 번이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과 연관돼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현상을 관심을 갖고 보는 거잖아요. 뉴스를 계속 보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봐요. 국가가 나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렇지. 엄마 아빠 통하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그걸 중간에서 착복한다. 이거 착복이죠. 왜 국가 뜻을 반하게 하냐고. 나 이 돈 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많은데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뭐 입 싹 닫고 말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찾읍시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김준일 대표님 이 정치 관련 뉴스 하나 살펴볼게요. 김무성 의원이 이번 주 초인가요? 지난 주말인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을 향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혈안이 된 썩은 놈들이다. 아주 예. 강한 어조를 표현했습니다.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였는데 이게 아마 유튜브로 나가는 그런 인터뷰였어요. 네. 거기서 굉장히 직설적인 발언들을 했는데 좀 워딩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투표해 보니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돼버렸다. 극우 유튜버들이 기고만장해서 우파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서 다 죽였다. 결국 걔네들은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다. 자기들 조회수 올려서 돈 벌어먹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이거 그대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원래 좀 이 김무성 전 그러니까 의원이 현역 의원이죠. 뭐 이거 거침이 뭐 없는데 캐리어도 안 보고 던져버리는데 예. 뭐 이런 뭐 진짜 뭐 저희에게는 이제 노룩 패스로 굉장히 유명하신 노름 동영상이지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의 어떤 체질을 개선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어떤 사람이냐? 육선 의원입니다. 24년간 국회의원을 했고 이번에 불출마를 했죠. 네. 이번에 광주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반응이 없어서 결국은 출마를 안 한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게 이 지금 보수 세력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강경 보수가 있고 좀 개혁 보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김영삼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계 민주계라고 보통 불렸던 것들이 이제 보통 개혁 보수 쪽에 많이 분류가 되는데 그 김무성 의원은 김영삼 의원이 이제 대표가 발탁을 해서 정치를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김현철 그 아들하고 같이 상주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정도로. 적통이다. 나는 여기에 이 민주계 계통의 적통이라고 자임을 하는 분들이고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6년 당대표 당시에 옥새 들고 나르샤 네, 뭐 네, 이런 거 유명한 사건도 사건이죠. 있었고 사실은 새누리당의 몰락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영향을 줬던 분이고 사실 그 바른정당 창당에도 뭐 1년 만에 복당을 하긴 했지만 창당에도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 상황이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당원 구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황교안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그 당원들이 그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들이 대거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 그 정광훈 목사가 막 가입 독려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 지금 그렇게 그 당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비대위 얘기가 계속 나오고 뭐 김종인 비대위 얘기 나오고 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열면은 그분들의 지분이 너무 높아서 무조건 이제 그 강경 보수 뭐 정통 보수 뭐 이런 분들이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로 시간을 벌자. 라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고 그게 소위 말하는 바른 정당계 김무성 뭐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뭐 이런 분들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근데 지금 보수 유튜버의 공식 선언하고 이제 이거 싸우겠다. 당을 이제 그 태극기 그 부대한테 휘둘리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뭐 이 그
어떻게 그 전투가 이제 벌어질 것 같은데 네. 그 저도 그래서 그 반응이 궁금해가지고 그 신의 한수라고 대표적인 그 보수 유튜버 있잖아요. 신혜식 씨죠. 네, 신혜 씨그 반응을 들어봤더니 뭐 이제 속된 말로 맞짱 뜨겠다. 뭐 이런 또 반응을 바로 또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통합당 내부 기류를 보면 지금 당원들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예. 이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이 복잡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뭐 소위 말하는 뭐 TK 자민련, 영남 자민련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수도권에 있었던 분들 다 떨어지고 네. 영남에 TK 중심 뭐 PK도 많이 됐지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대부분은 상당히 친박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로 가더라도 또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혁신을 해야 되는 유인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분들인데 새로 당선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섞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재 그 당권을 쥐고 있는 뭐 그런 분들하고 이제 격돌이 지금 일어날 예정이고 다음 주에 이제 당선인 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5선으로 최다선인데 이분도 사실은 바른정당계로 복당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 얘기가 다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결국은 당원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내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야 되고 그 지금 싸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질 가능성 거기에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본인이 킹메이커가 되겠다라는 사실상 야심을 어느 정도 보였다라고 보여야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5년에 김무성 그 당시 당 대표가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였어요. 제가 기사를 봤어요. 킹 메이커가 아니라 킹이었어. 킹이 되려고 그때 했었죠. 제가 찾아봤는데 그때 리얼미터였는데 2015년 7월에 1위가 김무성 22.9%, 2위가 박원순 18.4%, 3위가 문재인 14.9%. 이게 겨우 5년 전이라고요? 5년 전 얘기예요. 격세지감인데요. 세상 알 수 없는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약간 그 뭐 노룩 패스로 약간 그 꼰대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셔서 지금은 어려운데 그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이분이 그 여야 다 친해요. 두루 다 친해요. 그렇죠. 일단 네. 경남중학교 문재인 대통령 1년 선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 당시 당 대표하고도 굉장히 이제 친하게 지내고 소통을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고 뭐 박지원 의원, 심상정 의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이분을. 그리고 이번에 형제복지원 사건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하. 풀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른바 호남에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를테면은 지금 대통령을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지만은 어떤 영향력이나 두루두루 친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명히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의지가 있고 이번에 뭐 마포에다가 사무실을 연다고 하거든요. 다 비박계 의원들이 다 낙선하거나 출마 안 한 의원들 강석호, 김성태, 김학용 아하. 같이 연대요. 그러니까 네 분이서 이거를 사무실을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전쟁은 시작되고 이제 지금 뭐 몸풀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활동, 미래통합당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 게 그 후에 또 총선 그 개표 부정까지 얘기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아마 그거를 좀 막으려면 김무성 의원이 무성 대장 아니겠습니까? 별명이 네. 무대인데 본인이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더 과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대를 맨것 같다. 예, 총대를 맸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별명부터 있는데 별명들이 대부분 다 그 한결 그 결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좀 이렇게 예. 되게 남성적이고 좀 크고 강한 이름 킹무성, 뭐 갓무성, 맞아요. 그런 별명도 있어요. 무성대장 뭐 이런 대장이죠. 별명들이 예. 있죠. 젊었을 때 상당히 호리호리한 꽃미남 이미지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사진 찾아봤습니다. 예. 20, 30대에는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네네, 저도 깜짝 젊었을 때 놀랐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다 후덕해지나 약간 그런 생각. 자,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자, 그 박지훈 변호사님 얘기 네. 꺼낸 김에 같이 이어가도록 하죠. 사전 투표 조작 의혹 제기하던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검찰 조사 받게 됐네요. 예, 이게 좀 문제가 좀 커지는 형국입니다. 이 용지가 그 번호를 1년 번호를 얘기를 하니까 그게 구리 선관위에서 유출된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알 수 있죠. 예, 번호 있으면. 6장이 지금 확인이 됐고 이게 그냥 쉽게 볼 일이 아니에요. 유출되면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되고요. 투표 용지가 절취되거나 유출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양쪽 다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도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그 누가 아마 성명 불상자가 절취했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절취를 하게 되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범죄고요. 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절취물을 가져간 거거든요. 작물취득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 공영소를 무효죄 같은 심각한 변제.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본인도 뭐 민주주의의 뭐 재단에 뭐 피를 뿌린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뭐 피 뿌리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유출된 자체가 뭐 절도가 됐다는 자체가 상당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사하면 밝혀지긴 하겠지만은 네. 어떻게 이걸 갖게 됐을까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잘 안 떠오르던데. 이게 이 체육 단련실에 보관이 임시 보관됐는데 네. 관계자가 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는 절도죠. 얘기인데. 빼가지고 넘겼을 가능성이 크고요. 아마 수사기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사람 지금 뭐 취재원 보호한다고 뭐 밝힐 수 없다고 하는데 그냥 그거 밝혀져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얘기 안 쉽게 해도 밝혀지죠. 얘기 안 해도 금방 각각도 밝혀져요. 잡히는데 네. 텔레그램도 다 잡히는데 이거 뭐 역시 뭐 얘기 안 체육단련실에서 용지 뺀 사람 못 찾겠어요. 금방 찾아냅니다. 예. 어. 얘기 안 해도 뭐 금방 알게 됩니다. 자 만약 잡힌다면 지금 그러면은 결국 이 투표용지를 훔친 훔쳤을 것 그 같아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받은 민경욱 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원래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네. 선관위가 있고 세 쪽이 다 세 문제가 파트에서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선관위도 지금 치명적 실수가 되는 게 유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체육 단련실인데 보관을 하고 가방에 넣어놓고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선관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부분은 뭐 형사처벌까지는 안 받겠지만 나중에 징계라든지 이것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선관위는 그렇지만 이거 훔친 사람 같은 정도 이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1년에서 10년 사이 징역에 처할 수가 있어요. 중한 범죄예요. 이하 범죄가 아니고 1년 이상 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심각하다면 구속도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정치적인 최준봉 교수님, 예. 이 아까 김무성 의원 관련해서 김준일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다 미래에 대한 포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민경욱 의원도 이번에 낙선을 한 상황에서 네. 이런 걸 했다면 어떤 뭔가를 보고 했을 텐데 이 의도가 뭐라고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민경욱 의원이 이제 이번에 낙선해서 의원직이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진짜 그런 포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지금 본인이 막 그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뭐 투표가 조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이제 보수적 그런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큰 소리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이 이제 차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국회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4년 동안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뇌리 계속 남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를 활용하는 거죠. SNS 활용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지층을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게 첫째는 제가 볼 때 유튜브 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일단 이런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면 이걸 믿는 사람들 글로 또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김무성 의원의 말 그대로 전달하면 돈 벌어 먹으려고 땡땡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말이 적용된다고 저는 봐요. 민경욱 의원이 뭐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무성 의원의 분석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튜버들 중에 보수 유튜버들 중에 많은 부분은 경제적 이익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본인들은 민주주의를 싸운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유튜버들을 많이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버의 특성이 뭡니까? 보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네네. 그리고 더 자극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계속 끌고 갑니다. 각성이 강해지죠. 그럼요. 하다 보면 계속. 극성이 강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지지층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딴 데로 다 가버립니다. 선택지는 너무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민경은 이렇게 과격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이유 또 통합당 내부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이 지지층을 끌고 가는 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또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우리 공화당으로 표현됐던 지금 뭐 이름 바꿨나요? 이름 그게? 바뀌었죠. 네, 뭐 모르겠어요. 콩스 뭔지 앞으로 어쨌든 뭐 바뀌었습니다. 그런 당 있잖아요. 그 당에서 주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포석, 정치적 포석이 본인의 이런 행동을 더 자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작용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생각해 보면 민경욱 의원이 그 기자 출신이고 앵커까지 했고 방송인이에요 사실은 네, 오랜 그렇죠. 기간 동안 방송했던 사람이라서 김준일 대표님이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 아닙니까? 잘 유심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음모론을 되게 좋아하는 음모론 전문가예요. 제가 음모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어. 제가 그러니까 한국의 음모론자들이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그래서 원래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관심이 아직도 안 많아서 나왔습니까? 그거 생각보다 힘들어요. 한 2,000페이지짜리입니까? 책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싶고 민경욱 의원? 우리 아니 표가 아니라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하신 누구랑 헷갈린 거예요? 누구랑 표창원 의원이랑 아니 누구랑 헷갈린 헷갈려 제가 지금. 표인봉 의원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말을 하지마 왜 그래요?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네. 그날 이제 참여한 분들 그 뭐 이름을 보면은
이제 민경욱 의원 외에 안상수 의원 낙선했어요.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 그리고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 TV가 공동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그걸 중계를 하고요. 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유튜브에 반쯤 발을 담그고 있거나 앞으로 발을 담글 분들이에요. 왜냐? 공병호 TV가 있어요. 공병호 그 공관위원장도 그걸로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계형 음모론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실제. 그리고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홍준표 그 홍카콜라의 사례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네. 거기에서 인지도를 계속 살려가면서 정치적으로 재기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정치적 주목도를 끄는 거고 그게 돈이 된다라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을 뭐 이제 생계형으로 진짜로 한다라고 이건 봐야 되죠.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고 김문수 전 지사도 TV가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TV인가 뭔가 있지 않나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봐서 잘 안 봐서 나 있겠죠 아마.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보수 진영도 있고 진보 진영 유튜브도 있지만 사실은 수익하고 관계되려면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강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민경 의원은 저는 그 눈빛을 봤을 때 스스로도 믿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이래 말해서 모르겠. 제가 봤을 때는요 확신범이다.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뭐 범죄된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본인은 그걸 믿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소통이 됩니다. 댓글이 내오고 내가 방송을 내면 또 네. 반응이 오고 그 반응들이 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다 열렬하죠. 보니까 네. 더 좀 커진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박준호 기자님은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민경 의원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투표용지의 출처에 대해서 결국 수사기관에 가서 자기가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민경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보수 진영에서 뭔가 언젠간 다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런 이제 소모적 논란으로 그런 이미지 훼손이나 이런 걸 감수하는지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타깝도. 예. 네. 선배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기자 예. 출신이고. 예전에 뭐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자 시절에 또 들었던 평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하고는. 정치 나이트하고. 자, 또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시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SBS 이재익의 정치쇼 5월 14일 목요일 민경욱 의원 얘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아까 앞서서 우리가 그 뭐 처벌 운운했던 것은 이 그 선거 투표 용지에 관련된 거였고 민경욱 의원이 이 선거 조작설의 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이제 직무상 했을 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데 네. 지금 밖에서 뭐 온 데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방송이라든지.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일단은 이거 보기보다는 유출 부분부터 먼저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순서가 앞서 순서가. 그 이후에 이제 보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확실히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하여튼 독특한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이제 그 책에 담긴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 담아야죠. 마지막에 나오겠네. 전문가. 음모론 전문가. 요건 챕터가 좀 얇긴 하겠네요.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예, 이거는 너무 부실하고요. 따로 챕터를 거기에 다루기에는. 챕터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표됐습니다. 총 29명. 어제보다 조금 또 늘었네요. 국내 발생이 26명 많습니다. 해외 유입이 3명, 사망자도 한 분 또 계십니다. 9124님, 정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저는 공공기관 심리상담실에서 일하는 상담사입니다. 2월부터 쉬다가 지난주에 겨우 다시 개관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다시 휴가 냈어요. 잘리진 않았지만 돈도 못 받고 실직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서 우리 박진호 기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무급으로 계속 강제 휴가네요. 안타까워. 힘내십시오. 자, 이제 이게 정치쇼 4부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이재익 PD가 진행하는 SBS 정치쇼 4부를 시작합니다. SBS 정치쇼는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1035로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SBS 러브 FM 이재익의 정치쇼. 네, Now This is 정치쇼. 이재익의 정치쇼 5월 14일 목요일 생방송.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죠. 평화와 사랑, 추억이 넘실대는 시간입니다. 북에서 와수다. I'm from the north. 자, 이 오늘 아주 좋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평양에서 온 간호사 이수정 씨가 서울대학교에 교직원으로 취직을 했다는 깊은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입니다. 간호학과에. 야, 이 빵빠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팔도 방방곡곡으로 좀 빵빠레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대학교 교직원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또 최고의 대학에서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비행기 태워주셨어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시고 또 네. 많이 경험하고 또 보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 대학생이네요, 이분은. 네, 윤지우 양. 네 대학생입니다. 언젠가 저도 이렇게 좋은 소식 알려드릴 그래요. 때가 있겠죠. 축하해 드릴게요. 네. 지우 양은 진로를 어느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대학원 쪽에 공부를 더 하려고.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서 사업할 줄 알았는데. 사업하면서 해야죠. 지금도 일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돈 하면 윤지우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또 다시 네. 이태원 발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이제 이 철이 다음 달 정도 되면 이제 그 각종 국가 공무원들 뽑습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이런 대규모 국가 시험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 노량진 쪽에 이렇게 왔다 갔다. 노량진 쪽 혹시 가보셨어요? 수산시장 있는 그 근처. 네, 많이 가봤죠. 거기 보면 이렇게 학원마다 붙어 있잖아요. 학원, 네, 경찰 학원 공무원, 많죠. 소방 공무원 이렇게 그분들이 다 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우리 안전을 위해서 시험을 연기해 달라 이런 국민 청원이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관련해서 북한에서의 이 뭐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공무원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뭐 교직원이 됐으니까 북한에서는 간호사는 공무원은 아니고.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북한은 2,500만 명 모두가 다 공무원이에요. 전 국민의 공무원 합니까? 공무원이죠. 어. 개인 사업자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네. 간호사라고 해서 공무원 시험 보거나 이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보고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원이 되려면 교원도 공무원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근데 그냥 교원 대학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거랑 완전 그치. 다르군요. 아예 다르죠. 사기업이 존재하지 않고 다 공기업이니까 자동적으로 취직만 하면 공무원이 되는구나. 제가 사범대학을 나왔다면 바로 교원을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 학원 강사로 빠지고 이게 학원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그냥 거기서 일할 거를 바랍니다. 저 체제 자체가. 그러니까 간호사를 했으면 졸업했으면 간호사를 해야 되고. 네. 그렇군요. 소방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제 그 두 분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거를 보면 네. 소방관 뭐 창립 뭐 네. 된 날이라고 몇백 년 전에 네. 조선에서 그런 거 네. 보셨죠? 네, 막 그런 봤습니다. 거.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소방. 서방대원 또는 서방관 같습니다. 이 호칭. 호칭은 똑같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일을 합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데 소속 자체가 아예 달라요. 여기는 이제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다. 인민보안서 호안국이라고 있거든요. 호안과라고 있는데 그 호안과의 경찰 직원들이에요. 네. 신기하네요. 그건 소속은 경찰 안에 있는 한 부서군요. 일종 네, 말하자면 그렇죠. 소방대가 그런 걱정은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 고층 건물 막 60층, 70층, 100층 넘는 건물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잠실에는 불 끄고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여기 오니까 그 이제 거품으로 막 꽂아놔. 네네 분말로. 그거 보고 저는 놀랐어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그거는 거사하고 물도 없거든요, 차에. 그럼 어떻게 불을 끕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가 중구역에서 사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평양이다 보니까 15분 내로 도착하긴 했지만 그 집이 3분의 2가 다 탔을 때 왔거든요. 그래서 겨우 컴퓨터 하나를 그냥 건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휘발유를 보충하고 금방 떠나겠다라고 한 것이 15분 만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지방은 또 이와 반면에 물이 없어서 출동을 못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어떻습니까 지방에? 저도 그렇죠.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아파트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소방차가 왔어요. 왔는데 한 대가 온 거예요. 시에 2대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한 대만 기름 때문에 왔는데 그 중에서 물을 한 대다 보니까 물을 가득 채워도 모자란 거예요. 그렇죠. 그 아파트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쓸 때쯤에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물을 길러다가 소방차에다가 보충해서 넣으면서 한쪽으로 불을 껐어요. 그건 거의 그 조선시대 때 보던 풍경인데요. 네, 불 그리고 받아서. 이거는 그래도 아파트니까 소방차를 부를 수 있잖아요. 개인 일반 그 이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를 아예 안 불러요. 그럼 불나면 어떡합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바켓주에다 물 담아가지 나와서 다 같이 꺼주는 거예요. 저희 집도 한 2번 정도 불 났던 것 같아요. 아니 집에 불난 얘기를 무슨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까? 자주 무슨, 일어나는 일이에요. 문 고장 난 얘기처럼 합니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면 이제 살림집이다 보니까 북한의 온돌방이잖아요. 그래서 석탄불을 피워서 이렇게 방안을 덮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탄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을음이라는 게 달려요.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면 온돌에 항상 그을음이 이만큼씩 쌓이는데 그게 불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굴뚝까지 이어지거든요. 불이 진짜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굴뚝에 불이 달리는 경우에는 대부분 막 동네에서 소리칩니다. 불이 달렸다고 막 소리치면은 그다음 나가서 굴뚝을 아예 분리를 시켜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 집에 불이 달리는 거죠. 그렇죠. 굴뚝에서 이어서. 이어져서. 네. 그럴 때도 이제 동네에서 다 나와서 이제 주영 그럼 집에 불났을 땐 소방차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아예 집에 그 사다리가 있으니까 사다리에 막 동네 주민들이 올라가 있으면 거기다 물을 올려보내주면 사람들이 그 굴뚝에다 물을 넣어서 그렇게 제압했어요. 이거 참 위급한 순간에 정겨운 풍경이네요. 네. 동네 사람들이 한 명씩 줄 서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리라 그냥 생각하고 있고 그냥 예. 묵시적인 약속인 거죠. 이거 좀 상당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지우 양이 너무 담담하게 자기 집 불난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 우리는 불나면 인생에 한 번도 거의 안 일어나요. 불나는 저희 집도 한 번 경우는. 났는데 프로판 가스 때문에 났어요. 가스가 이렇게 새는 건 모르고 아침에 라이트 앞을 탁 켰는데 팡 하면서 어머니가 얼굴하고 여기까지 화상을 입었거든요. 아유. 네, 나중에 흉터는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았는데 다행히 불은 그냥 이게 퍼지기 전에 껐거든요. 이런 근데 얘기도 대체로 무슨 보면- 호떡 하나 탄 얘기처럼 하시네요. 담담하게. 프로판 가스가 터졌는데 네. 호떡이 좀 새카맣게 탔네요. 이 얘기 하듯이 하는. 두 분 참 표현이 존경합니다. 부족했어요. 아니. 사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감정이입해서 하더니 프로판 가스 폭발한 얘기는 뭐 사랑밖에 모르는 여자 같으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소방차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빨간색입니다. 불색깔하고 똑같죠. 잘 보이라고 눈에 잘 띄어야 되니까.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빨간색이에요? 이게 차도 비슷합니다. 여기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수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러시아제 중고차예요. 음. 네. 중고차인데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소방 공무원들이 한 4만 8천 명인가 뭐 이렇게 네네네네네. 되더라고요. 만 단위로 되는데 북한에서 이제 총 합계가 물론 통계적으로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3천 명 전국에 굉장히 적네요. 굉장히 적은 거죠. 야, 이게 그 소방차나 아니면 물 같은 이런 그 자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일단 인원 자체가 적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무 교대 시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에 3교대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2교대입니다. 12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지 않아요? 소방관 일 자체가 너무 힘든데. 그러니까요. 근데 대신 이제 산불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는 자연적으로 나더라고요.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연 발화라고. 네, 부르죠. 자연 발화가 많이 해마다 저는 이제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강원도에서. 근데 북한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두 분도 보셨죠?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못 찾았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 소방관 분들 감동적인 사진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화재 진압한 다음에 그 네. 보셨죠? 뭐 이렇게 네. 컵라면 먹는 분들 네. 그릇 막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기 쉽지 않겠어요? 그게 참 북한의 이제 그 구호나무 구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북한에 이제 뭐라고? 백두산에 나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서방대원들 또는 이제 보안원들이 그 구호나무를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웅들 되는 게 많은데 딱 그거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와, 저는 나무를 자본주의 살리려고. 나라는 이런 희생 정신이 없는 줄 나무가 알았어요. 좀 특이한 나무들, 그러니까 귀한 나무. 네. 구호나무라고 해서 구호나무. 거기에 이제 항일투쟁 시기에 김일성 수령을 이렇게 길이 선전하는. 전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글들을 적은 게 있어요. 뭐 백두에 태양이 떴다, 조선의 별 이런 글을 적은 뭐라고 나무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구호나무라고 뭐 부르는데 멸종 위기 그 뭐 나무 수종 이런 건 때문에 줄 알았네요. 목숨을 바친다는. 심지어 그렇죠. 거기 나무에다 글 새기는 것 자체가 자연 훼손이에요. 듣고 네. 있습니까, 김정은 동지? 자연 훼손이라고요. 거기다가 그 낙서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해방 후에 그걸 이렇게 적은 건데 해방 전에 투사들이 적은 거다라고 식으로 해서 선전을 합니다. 실제로 그 구호나무를 지키겠다고 7명이 거기에 이렇게 맞아. 달라붙어서 보호하다가 7명 다 다 이렇게 타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정일을 예. 찬양하는 그 글이 적힌 나무를 지키겠다고 예. 7명이 네. 죽었다고요? 7명이 그 나무를 안고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았거든요. 그 안내원을 하던 여자분인데 그 분을 북한에서 최초로 성형 수술을 해줬잖아요. 외국에 보내가지고 맞아. 다 얼굴 고치고 남자고 이래가지고. 여자 두 분. 네. 유명한 사건이었나 보네요. 네, 둘 다 알고 굉장히 있는 걸 외국에까지 보니까. 갔어요. 이게 그 우리 제작진에서 얘기해 준 걸로는 일제 강점기 독립군들이 나무 껍질을 벗겨나고 이 구호를 새긴 데서 유래한 것인데 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김일성 유격 때의 구호나무 발굴 작업 이후에 북한 체제 선전에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사진도 이렇게 보이네요. 이거 뭐라고 써 있네요.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이 소방관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든지 이 애정, 응원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보는 소방관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보는 서방관은 이제 저희 이제 그 친구가 남편을 서방관을 얻었어요. 배우자를 얻었는데 항상 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뭐 서방관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서방관을 해서 자기는 그 살면서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차라리 이 차가 조금 작다면 자기네가 차가 필요할 때 이걸 좀 이용할 수 있겠는데 서방차를 끌고 다닐 수도 없지 않냐. 그리고 가끔씩 그것 조금 때문에 불만이다. 예, 이용을 한다면 휘발유를 조금씩 훔쳐서 그냥 쓰는 것뿐인데 정말 이 서방관을 때려치우든지 진짜 마련을 봐야 되겠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경찰이라고 하면은 뇌물 누순 살아가거든요. 근데 소방관들은 무슨 그쵸. 뇌물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저는 저희 아빠 친구가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소방대원들 관리하는 그 부서를 호안과라고 부르는데 호환과. 예, 그 호안과 과장이 저희 아빠 친구였어요. 근데 이분은 경찰서에서 유일하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오토바이. 네. 그러니까 직책상 오토바이를 선물 받는 거죠. 물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다 반납해야 되지만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빠가 친하게 데리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 자랑 네 자긍심에 살았던 것 같아요. 내려 어제도 오토바이 타시오. 나 호안과 가장 우리 아빠 친구야 이러면 애들이 와 좋겠다 너 오토바이 좀 타봤겠다 사실 이러면서 북한으로 말하면은 목을알이라고 하거든요. 이득이 없는 직업. 다시 말해봐요. 뭐라고요? 목을알. 목우랄. 예, 목을알. 먹고 죽을 모두 없다. 뭐 준말인가요? 아니죠. 아니, 준말이 아니고 그냥 먹을 알, 직업을 먹을 알. 통해서 돈벌이가 안 된다는 먹을 그거. 알이 없다. 알이 없다. 계란 같은 알이 없다. 호안가라는 게 먹을 알이 정말 없다. 한심한 직업이에요. 예, 뇌물을 알로 표현하는군요. 예, 뇌물이 없는 직업이다. 뭐 그런 거. 이 범죄행위인데도 알로. 약간 그 표현은 귀엽네요. 먹을 먹을 알이 알이 없다. 없다. 먹고 죽을 알도 없다. 예, 먹고 죽을 알도 없다. 비슷한. 맞습니다. 참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이 기름 훔치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공서에 있는 소방차나 경찰차에 있는 기름을 그러니까 빼돌려도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빼서 그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집에 나중에 불을 제압해 준 다음에 기름을 받아내요. 받아낼 때 뭐 기름값이 이번에 30kg 들었다 하면은 한 100kg 들었다 해가지고 70kg 뭔지 값을 알겠다.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죠. 내가 이 윤지우 니네 집에 불 꺼주러 네. 소방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 소방차에 기름이 3리터가 들었으니 3리터 내놓으시라고 뭐 이런. 네, 좀 불려서 좀 받아내는 불려서. 거죠. 사실은 2리터인데. 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주유소 직원들은 굉장히 좋겠네요. 기름이 많이 있으니까. 와, 이 평양시 보면은 여자들이 제일 로망이 주유소 직원 되는 건데요. 주유소 직원 되는. 근데 이 주유소 직원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하면 쟤네들은 프랑스 향수에 담궜다 꺼낸 애들이다.
정말 오늘은 전 먹고 냄새가 죽을 알도 없다. 프랑스 진짜. 향수에 딥했다가 다시 예. 꺼냈다. 아하. 그 정도로 던 냄새가 풍긴다는 건데 이거는 또 주유소 직원이라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중앙당 간부들이 이제 내려서 지시를 해야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돈 있다고 해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쿠폰제예요. 이제 북한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네. 기름 넣는 것도. 돈 있다고 다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권력이 되는구나. 주유소에서 그럼요. 이 주유기 잡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정말 그 이제 얘네들의 힘이라는 거 정말 막강합니다. 결국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제 친구의 또 남편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기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공급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만큼은 월급을 주는데요. 저희 아버지 교수가 한 달 월급이 10,000원도 안 됐다면 네, 의대 교수가. 예, 얘네 남편은 한 달 월급이 20만 원 내지 4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가 매달 나만 한국 쌀을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내 고향이라고 쓴. 자, 그 의대 교수님이 월급에 10,000원 받는데 주유소에서 걔는- 그 건맨도 아니고 이제 건맨이라고 총 잡는다고 총처럼 그거 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건맨도 아닌 네. 그 건맨들을 도와주는 그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20만 원을 받는다. 20만 원이고 명절 때는 40만 원까지 받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아버지 공부는 해서 뭘 하겠어요. 주유소 직원 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제가 했어요. 푸념을 했어요. 그날만큼은. 지방에는 주유소 자체가 없으니까. 주유소 주유소가 없죠. 없어요? 네, 그거 어디서 기름 넣습니까? 개인집들에서 몰래 이렇게 팝니다. 네, 팔아요. 아, 기름을 몰래 네. 팔아요. 그래서 기름집 하거든요. 기름집에 되게 간다. 신기하다. 근데 주유소 기름은 최고급 휘발유고 조금 이렇게 개인보다는 좀 쌉니다. 이거 뭐 질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짜 기름 같은 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북한은. 그렇게는 안 가짜 합니다. 아, 그래요? 또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여기는 가짜 기름 때문에 가끔 문제되는 네. 경우가 상당히 또 있습니다. 그 경찰 얘기도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방대 뭐 기름 얘기까지 했는데 소방도 속해 있는 좀 더 큰 경찰 어떻습니까? 보안원이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예. 많이 여기까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보안원. 보안원 하면은 여자들이 다 보안원한테 시집 가겠다고 아니 뭐 시집 가고 싶은 데가 많아. 주유소 아니, 직원한테도 가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보안원. 보안원이 이제 내가 보안원 할 때 당신은 집이 없잖아요. 이제 3년 내지 5년만 보안원 하면 집이 생긴다는 그 정도예요. 근데 무조건 안전부 정치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망이 이제 뭐 검사나 보위원하고 살고 싶고 또는 운전기사하고 살고 싶은 게 여자들의 아니 로망입니다. 그 경찰들이 그 보안원 경찰들이 검사보다도 더 선망받는 아니죠. 직업. 검사 다음에 보안원. 검사 보안원 이런 직업들 네. 권력도 상당히 있겠죠 당연히 보안원이니까. 그럼요. 보안원에 대해서 저 지방 쪽은 어떻습니까 인식이? 인식이 똑같아요. 그냥 저분들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여자들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 딱 들어간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처럼 호환과 같은 데 가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과에 가려면 와이프들이 돈이 있어서 밀어줘야 그 다음부터 남편들이 벌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여자들 보안원한테 시집 가려면 저처럼 출신 성분 안 좋은 사람은 절대 꿈도 못 그런 꾸는 가슴 아픈 얘기를 일이고요. 합니까? 아니 뭐 그래요. 가슴 아픈 얘기를 괜찮아요. 하고 그래요. 네, 출신 성분하고 돈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그 아까 그 먹고 죽을 알도 없는 그런 네. 데 말고 이 좀 먹을 알들이 있는 네. 보안과들은 더 인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감찰과 아무래도. 같은 거. 감찰과. 그러니까 과마다 기준이 있더라고요. 2,000달러, 5,000달러 입문하는데. 예, 그래가지고 돈이 공공연히 준비돼야 또 됩니다. 예. 오가고. 법학대학 가는 거는 몇천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서슴없이 투자하는 건 뭐냐면 그거 졸업하면 금방 그 원가를 뽑는다. 알들이 쫙 깔린 알밭이 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하. 알천지. 알죠. 이 공무원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소방관 분들 계시고 경찰, 집배원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있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집배원은 공무원이에요. 네, 공무원 개념인데 여기로 말하면 약간 여기는 최신소라는 게 있어요. 우체국. 우체국 있죠. 여기 우체국은- 바로 옆에도 양천 우체국 네. 있고. 우체국에서 그냥 소포나 이런 것만 각각 또 관리하죠. 조금 작게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죠 동네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이렇게 공중전화소도 있어요? 공중전화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중전화가 없어서. 북한에서 최신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중전화 사람들이 막 전화기가 집에 다 없다 보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개인 통신이 없으니까 네.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우체국을. 그렇죠. 거기에서 교환수들한테 전화번호를 신청하면 그 전화번호를 연결해서 아무개님 전화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교환수들이 있는 곳을 최신소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부서가
우체국이에요. 아, 네. 완전 개념이 다르군요. 네, 생각하는 완전 게.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편을 이제 담당하긴 하는데 여기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번 그 소포를 보내려면 무산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한 3개월씩 걸려요. 그러니까 아니, 우편이 3개월 걸린다고요? 네, 기차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가는 게 3개월씩 걸려요. 야. 그래서 어머니가 겉절이 소포를 보내면은 신김치가 돼서 돌아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우체국 안에서도 두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이제 소포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신문 배달원이 있습니다. 신문 배달원. 예. 근데 신문 배달원 같은 분들은 매일매일 뭐 도에서 오는 신문들을 이렇게 간부집들마다 그거는 꽂아주거든요. 신문을.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 굉장히 살림이 가난해요. 예, 월급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우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개인을 통해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우체국 같은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농촌 지역 사람이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지역에만 보내는 소품들. 아하. 그러니까 수수료도 굉장히 적고요. 네. 요즘은 특히 또 평양 쪽에서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분위기. 왜냐면 핸드폰들이 많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는 아까 뭐 지우 씨 이야기한 것처럼 우체국이라는 건 이젠 옛날이고요. 요즘은 이젠 전화가 많이 발달되고 핸드폰이 나오다 보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랄이 그닥 없고요. 조금 있다면은 또뭐 알또 나옵니까 네, 거기서? 핸드폰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조금 프리미엄 붙여갖고 파는 게 있습니다. 아. 그나마도 또 요즘에 그 개인 보리차들이 많다 보니까 보리차? 보리차.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택배차나 같습니다. 아 버리차. 네. 아, 버리차.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우체국으로 이제 택배를 보내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이런 개인 차들에다 싣거든요. 돈도 심지어 여기다가 이제 송금을 하는데 한국처럼 이제 은행이 제 역할을 해서 계좌이체 한다면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그 돈도 물건처럼 차로 보냅니다. 배달 사고도 많이 현금으로. 나겠네요. 배달 사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어. 한 건도 없어요. 진짜 정말 착하게 가요. 당일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 사는 건 아니고. 아니죠. 개인들이 개인이 다 하는 승인 받고 하는 겁니다. 참 오늘 그 딴 건 모르겠지만 이 먹으라는 굉장히 꼭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먹으라 하도 없다 진짜. 뭐 이런 얘기. 그 아이템은 먹을 날이 없어. 이런 표현 아주 좋습니다.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3074님. 우리도 어릴 적에 전화하려면 우체국 가서 전화했어요라고 했는데 연세가 좀 궁금하네요. 저도 이랬나? 잘 모르겠네요. 심영복님께서는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바위에 빨간 글씨로 많은 구호들을 새겨놔서 너무 보기가 흉해서 총 들고 있던 지키는 북한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좋은 바위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새겨놔가지고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대사는 수정 씨가 구경하기 싫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아될까봐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경하기 싫습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들 보안을 드립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보위원. 보위원. 그 차이는 보위원입니다. 뭡니까? 보안원하고 보위원 다른 거는 보위원은 여기에 국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무서운 사람들이군요. 네, 더 중앙 무서운 관료들이고. 오늘 뭐 좀 아주 알들이 많은 토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먹으라리 많은.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제 이게 정치쇼 백지원님께서 우리나라 학생들 핸드폰 요금 중에 알요금제가 있었는데 이게 북한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겠네요라고 써주셨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영아님은 자꾸 알 하시니까 오늘은 알이 땡기네요. 오늘 점심은 얼큰하고 시원한 알탕으로 먹어야겠어요라고 했는데 알탕 시원하게 드시고 커피까지 한잔 하시라고요. 커피 쿠폰 날려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내일 아침 9시에 뵙습니다. 고맙습니다.